이딴 인간이 매니저라고? 경비 따위가 어디서 명령이야. 그런데요, 그렇게 소리치던 그 매니저, 며칠 뒤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 71살 윤태섭입니다. 요즘도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운동 삼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 됐죠. 겉보기엔 그냥 흔한 노인입니다. 검은 조끼에 낡은 모자 하나 눌러쓰고 허리도 조금 구부정한 데다 말수가 적어 사람들은 저를 그냥 아파트 경비원쯤으로 여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엔 실제로 경비실에 앉아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 세경산업 이 회사는 제가 37살부터 피땀 흘려 세운 회사입니다. 창업 30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임직원만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우리 회사, 내 손 떠나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경비복을 입고 회사 정문에 앉았습니다. 직원들 속마음도 듣고 싶었고, 회사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겪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요, 제가 마주친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처음 본 한 매니저의 말과 행동. 지금도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딴 인간이 매니저라고? 경비 따위가 어디서 명령이야? 그렇게 소리치던 그 남자. 그 뒤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숨김없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태섭. 올해로 71살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말 충청북도 괴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산 하나 건너야 읍내가 나오는 곳이었죠. 흙벽돌로 쌓은 집, 겨울이면 물도 얼어붙는 우물, 학교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오솔길. 그게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소달구지를 끌고 나가 나무를 했고, 어머니는 봄이면 산나물, 가을이면 도토리를 캐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그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부는 늘 반에서 중간쯤이었지만 일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상경했을 땐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왔을 때 주머니엔 3,000원이 전부였죠. 처음엔 공사장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포대 나르고 철근 끌어올리며 하루하루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죠. 그렇게 살다 우연히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납땜을 하는 일이었는데 손재주가 있다 보니 곧 인정받게 됐고 열심히 배우고 밤늦게까지 남아 기술을 익혔습니다. 3년쯤 지나고 나니 작은 라디오 수리점까지 운영하게 됐고 그게 지금 세경산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28배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제 아내 김윤숙.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 정말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던 제 옆에서 묵묵히 도시락을 싸주고 야근하는 밤엔 전기장판을 미리 켜놓고 기다려줬던 사람입니다.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일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그땐 참 큰 힘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없어 늘 미안했죠.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일했습니다. 조그맣던 사업은 점점 커졌고
공장을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땐 정말 하늘이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눈 팔지 않고 이 회사만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10명에서 100명, 200명으로 늘어갈수록 내 책임도 커졌고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 허리 디스크까지. 의사는 무조건 쉬라고 했고 주변에서도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대표이사 자리를 제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나름 똑똑하게 컸고 경영학도 전공한 놈이라 믿고 맡기기로 했죠. 물론 가끔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똑똑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어릴 적부터 좀 부족했거든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건 퇴임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직한 임원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 말했죠. 회장님, 요즘 본사 분위기 많이 안 좋습니다. 매니저들 사이에서 갑질도 있고요. 직원들이 자꾸 그만둡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가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름한 경비복과 낡은 신발, 그리고 평범한 노인 연기를 위한 검정 뿔테 안경까지. 그렇게 저는 세경산업의 정문 경비실로 위장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 하나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참 무섭더군요. 예전엔 복도만 걸어도 인사하던 직원들이 지금은 저를 스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켜본 지 일주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젊은 매니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가 제 모든 결심을 단단히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려서 그런지 출근길 공기는 눅눅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에서 늘 하던 대로 인사하며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 보는 얼굴 하나가 출입증도 꺼내지 않은 채 정문을 밀치고 들어오더군요. 야, 열어. 시간 없어. 모자에 이어폰까지 꽂은 그 남자. 말투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직원증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푹 쉬며 주머니에서 대충 꺼낸 출입증을 휙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늦지? 늦었단 말이야, 늦었다고.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저는 각층 순찰을 하러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그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니, 나 진짜 피곤해 죽겠어. 오늘 아침엔 늙은 경비가 누구한테 반말이야. 아, 뭐 그냥 허름한 노인 하나야. 조만간 갈아치워야지 뭐. 대놓고 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같이 탔고 그 안에서 또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여긴 직원 전용이거든요. 경비는 물류 엘리베이터 타셔야 해요. 아, 저는 사장님 지시로 지금. 됐고요. 괜히 시간 끌지 마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탈 자리가 아니에요. 월급 타먹으면서 시간 때우는 사람은 경비실에서나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말, 가슴 깊숙한 데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세상을 아직 덜 살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행동은 점점 더 도가 지나쳤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으면 냄새 좀 어떻게 안 나게 해요? 에이, 진짜 입맛 떨어지네. 추운 날, 현관 앞 바람막이도 없이 서 있으면 그 정도 추위도 못 견디면서 경비를 왜 해요? 어휴, 징징대는 거 들으니까 더 추워지네. 그 사람의 이름은 문정우. 세경산업기획팀 소속 34살. 기획 이파트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문정우는 사내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일을 잘한다기보단 소리 지르고 눈치 주며 사람을 눌러놓는 걸 잘했죠. 심지어 어느 날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제가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저 자리는 팀장님들 전용이에요. 이런 규칙도 모르시나? 치우시죠, 이제. 누구 하나 그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만 숙이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안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 하나 제대로 못 키운 건가? 아니, 내가 너무 빨리 손을 뗀 걸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며칠 뒤 한 여직원이 울며 경비실 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이름은 이서영. 신입으로 입사한 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저 그 팀장님한테, 아니, 정우 매니저한테 자꾸 이상한 연락이 와요. 회식 끝나고 둘이 따로 보자고 하고, 거절했더니 팀에서 일도 못 맡게 하고, 회의 땐 저만 무시하고요. 저는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녹음하셨나요? 네,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저 그냥 그만두려고요. 그날 밤 저는 경비실 CCTV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녹음기도 챙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본사 인사팀장을 통해 문정우 매니저의 근무평가와 내부 민원 기록도 받아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5건. 하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뭐야, 회사가 왜 이래?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문정우가 저를 부르더군요. 경비 아저씨, 여기 커피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아, 참, 설탕은 반 스푼만요. 요즘 혈당 조심해야 하거든요, 하하. 그 말을 듣고 뒤돌아가려던 찰나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손이 느려요? 늙으면 뭐든 이래? 그 말과 동시에 제 어깨를 팔로 밀치며 지나가더군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봤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 조명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모두의 앞에서 보여주겠다고. 누가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지를. 문정우의 갑질은 그날 저를 밀친 사건 이후로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바닥에 넘어진 모습을 보고도 그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래서 노인네들은 위험해요. 회사에 폐만 끼치잖아요. 이런 분들, 이제 좀 물러나셔야지, 안 그래요?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몇몇 직원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문정우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에도 못 들은 척 지나가고 제가 문을 열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요즘 경비는 편하네.
앉아서 휴대폰 보고 도시락 먹고 간식 챙기고. 야, 차라리 나도 늙으면 경비나 할까봐. 아, 맞다. 난 못하겠네. 사람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사는 거 못하거든. 그 말에 옆에 있던 대리 한 명이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치더군요. 웃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서영 씨가 또다시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벌개진 채 얼굴엔 더 깊은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문 매니저가 오늘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어제 경비실에서 무슨 얘기했냐고. 내 말 안 들으면 회사 생활 편하게 못할 거다고. 저는 카톡 내용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명백한 협박성 발언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회장님이었으면 네가 먼저 잘렸을 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서 알 수 있었죠. 그는 지금 회사 분위기를 약자가 말하면 짓밟힌다는 걸 알고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인사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회의 하나 잡아줘. 전 직원 대상 비상회의다. 인사평가와 윤리조사 전부 포함해서. 인사팀장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문정우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정기 워크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각 부서가 바빴고 저는 물품 반입 도우미 역할로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정우가 캐리어를 끌고 회의실로 들어오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 좀 써요. 이거 무겁다고요. 가만히 서 있는 건 벽도 하거든요. 저는 묵묵히 캐리어를 받아들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툭 던진 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해요. 경비는 경비답게, 매니저는 매니저답게. 괜히 넘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늙어가세요. 그 말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사 1층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10시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여긴 내가 만든 회사가 맞나? 37에 시작해서 늙어 허리 휘고 무릎 아플 때까지 지킨 회사인데 이젠 내가 낯설어지는구나. 그 순간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힘들면 돌아서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 나는 참을 수 있어도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 건 참으면 안 되는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긴급회의가 공지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회의 소집했다더라. 갑질 조사 때문이래. 혹시 구조조정하냐? 문정우는 회의실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웃으며 부하 직원에게 말하더군요. 야, 이따 대표님 오시면 그 앞줄로 자리 비워놔. 내가 좀 앉아야 하거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비복을 입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문정우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어이 경비 아저씨, 여긴 청소할 곳 아니에요. 회의 중이니까 나가주세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섰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일어나 조용히 제 명함을 한 장 꺼내 들어 문정우 앞에 놓았습니다. 윤태섭 세경산업 창립 회장. 그 순간 문정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입을 꾹 다물더니 곧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몰라 뵙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정우 씨, 자리에서 일어나요. 지금부터 이 회의
내가 주재합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땐 몰랐겠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겐 진짜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숨막히게 정적이었습니다. 문정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나는 당신이 나한테 무례하게 군 것보다 더 아팠던 게 뭔지 압니까? 그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울면서 경비실 문을 두드려야 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건 회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정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여직원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 그리고 정식으로 접수된 성희롱 민원 내역. 여기 다 있습니다. 본인이 보낸 메시지,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 그리고 인사팀에서 묵살한 보고서까지. 회의실을 채운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지 압니다. 말하면 내가 잘릴까봐. 말하면 불이익 받을까봐. 그래서 참은 거지요. 하지만 그게 바로 회사의 병입니다. 내가 바란 세경산업은 일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곳, 서로 믿고 의지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힘없는 사람만 피해보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도시락 싸주던 아내, 밤샘 작업 끝에 손이 까매지도록 일하던 시절, 직원들 생일마다 몰래 케이크를 준비해주던 일들,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정우 씨, 당신은 사람을 몰랐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문정우는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무너지면 쉽게 못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그 책임 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팀장이 문정우의 해고 처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서영 씨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바로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씨는 눈물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직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외형이 아닌 내면을 보는 조직으로 바꿀 겁니다. 상하 구분 없는 존중 문화 만들겠습니다. 회장부터 행동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 전수조사와 윤리교육 강화가 바로 시행됐고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내부 소통 플랫폼도 열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저를 따로 찾아와 경비 아저씨인 줄만 알았다. 처음부터 진짜 회장이셨을 줄 몰랐다며 당황해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말리지 못해서 외면해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사람답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모자를 벗은 채 회사 앞을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며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누군가를 위해 서기 위해 밟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조금 우리 회사가 사람 사는 곳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다시 동네 산책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나니 이상하게도 허리가 덜 아픈 것 같더군요.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사도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일어서는가, 누군가를 다시 사람답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가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조금은 더 나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 주변에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친절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이, 직책, 옷차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투, 눈빛, 태도에 담긴 진심이니까요. 제가 경비복을 입고 느꼈던 외로움과 무시, 그건 세상 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작아져 있다면 당신은 분명 누군가에겐 큰 울타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태섭이었습니다.